안녕하세요. 스타북스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죽음을 앞두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저자는 정재영,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책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삶의 끝에서 쓴 유서와 죽음의 고비 이후 쓴 회고담 200여 편을 상황별 60가지 장면으로 엄선해 소개합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앞두거나 코앞까지 경험하고 다시 삶으로 돌아온 이들은 삶의 끝을 앞두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는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들이 스스로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한 시련, 무능, 가난, 부부싸움, 자식과의 갈등, 소송, 인기 하락, 심지어 테러 속 혼돈도 삶의 끝에 비하면 한낱 좁쌀에 불과했습니다. 저자는 삶의 끝에 선 사람들이 돌연 현명해지고 부드러워지는 모습을 수차례 확인하면서 좌절, 공포, 불안, 막막함 등은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느끼는 감정이다. 잡다한 불행과 삶의 끝을 견주는 습관이 우리의 삶을 밝게 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삶의 끝을 자주 상상할수록 더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진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가령 내가 오늘 밤 12시에 생명을 다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순간 절망과 미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질 것입니다. 다음은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책 속의 프롤로그와 삶의 끝을 앞두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프롤로그. 나만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 삶의 끝을 떠올려 보라.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진다. 누구나 죽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음을 생각하거나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삶의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죽음 앞에서라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보이지 않을까요? 삶의 끝에 선 이가 바로 나라면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무엇이 가장 그리울까요? 나는 이 책을 쓰면서 영어로 된 유서나 회고담을 200여 편 정도 찾아내 읽었습니다. 소수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읽는 내내 궁금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친구, 연인, 그리고 추억까지 세상에 남기고 홀로 떠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압도될 것 같았습니다. 죽음이 마음을 쓸쓸하게 하고 슬프게 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외였습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어둡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처음 맞는 죽음 앞에서
무섭고 슬프지만 울고불고 소리쳐도 도망칠 수 없으니 감정이 가라앉은 후엔 돌연 의연하고 담담해졌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더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욱 현명하고 용감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지면서 성장했습니다. 죽음을 맞닥뜨리면 냉철한 분별력이 생겨서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력감과 분노와 이기심을 버리면서 마음이 자유를 얻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이 모두 삶의 유한성을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급속한 변화입니다.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가까운 이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며 더 행복한 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죽음을 상상하는 것은 이롭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차가운 묘비를 마음으로 쓰다듬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활짝 웃는 내 얼굴 영정을 그려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삶의 유한함을 느낄 수 있도록 시안을 두는 게 좋습니다. 가령 내가 오늘 밤 12시에 생명을 다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순간 버릇 같던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삶의 효율성과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삶의 끝을 앞두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됩니다. 나와 당신이 두려워하는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뇌사를 넘어서 심장사에 이르면 의학적으로 완전한 죽음입니다. 뇌의 활동이 멈추고 심장이 굳어버린 사람의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암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17세기 영국 시인 사무엘 가스의 비유에 공감합니다. 죽음은 파도가 부서지지 않고 폭풍도 울지 않는 침묵의 바닷가에 내려앉는 것이다. 숨소리도 심장소리도 없는 절대 침묵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외로울 게 분명합니다. 죽음이란 살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과 영원한 이별입니다. 설령 우주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지고 볼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죽음은 무섭고 외롭고 슬픕니다. 얼음 덩어리를 맨가슴에 품은 듯이 오싹하고 진절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인간은 최후의 순간에 최선의 존재가 됩니다. 죽음을 마주한 사람은 돌연 성장합니다. 지금껏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갑자기 현명해지고 용감해집니다. 최대치로 따뜻하고 부드러워지는 것도 삶의
끝에서입니다. 이 책은 수많은 삶의 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황제와 봉건제에 반대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고 자신이 그동안 게으르고 무지하며 인생을 탕진했다는 걸 깨닫고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사형이 중단되며 죽기 직전 되살아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힘든 노역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고 다짐하게 됩니다. 무너진 탄광갱도에 갇힌 14살 미국 소녀는 자신의 옷과 신발을 동생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소녀는 의연하고 따뜻한 형이었습니다. 인생을 다 살지도 않고 경험치도 적은 나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의 한 사업가는 강물 위에 떨어진 여객기 속에서 유순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비명이 터져 나왔으며 강물이 들이쳤습니다. 남자는 후회했습니다. 강하고 대쪽 같은 자신의 고집스러운 성격으로 친구와 동료와 아내의 마음을 핥히고 다치게 했던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가까스로 살아남게 된 그 남자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말처럼 30분 후에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사소한 일이나 바보 같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남은 인생의 길입니다. 30분 후에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집니다. 당장 다툼과 비난과 거짓말을 멈출 것입니다. 그런데 5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게으른 부자처럼 느긋해져 어리석고 나쁜 짓을 지속하게 됩니다. 행복하고 현명한 삶을 미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50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100살 노인에게도 인생은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죽을 때 돌아보면 1년은 1초와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욱 현명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절망과 미움과 두려움은 오래 살겠지 착각하는 데서 생깁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미 죽었다고 가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을 삶의 끝에 세우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라는 난해한 질문에 대한 답을 빛처럼 빠르게 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상상할 때 우리는 최선의 존재로 비약합니다. 삶의 끝을 앞두면 모든 불행은 도토리가 된다. 큰 불행 때문이 아니라 못한 말과 행동 때문에 눈물이 난다. 허드슨 강에 떨어진 비행기의 승객 엘리어스. 2009년 1월 미국 뉴욕을 떠나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럿을 향하던 비행기가 이륙 3분 만에 기러기 무리와 충돌했다.
엔진이 비명처럼 끼익 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조종사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하기로 했다. 155명을 태운 비행기는 급히 하강해서 차가운 강물 위로 내려앉았다. 연기가 가득한 기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날 상황이었지만 모든 탑승자가 기적적으로 구조됐다. 하지만 생환이 공짜는 아니었다. 사람들은 끔찍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눈물 흘리고 소리친 후에야 자신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다.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릭 엘리어스도 뉴욕발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 비행기가 새와 부딪힌 뒤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조종사가 비행 방향을 허드슨 강과 일치시켰다. 그 다음 엔진을 껐다. 굉음을 내는 비행기도 두렵지만 침묵하는 비행기는 더욱 무서웠다. 이를테면 숨소리나 심장 박동 소리가 돌연 멈춘 것 같은 불길함이다. 엘리어스 바로 앞에 있던 승무원의 눈빛도 변했다. 처음에는 큰일이 전혀 아니며 괜찮을 거라고 승객들을 안심시켰던 그의 눈이 공포에 젖어들었다.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음이 닥쳐오는 걸 실감하게 된다. 엘리어스는 죽을 뻔했던 그날 3가지를 배웠다고 했다. 첫 번째로 의미 있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죽음에 가까워진 순간 하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연락해서 만나려 했지만 못 본 사람들, 담장 고치기 같은 꼭 해야 하는 일들, 여행처럼 시간이 없어 실행 못했던 계획들을 생각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기 싫은 일은 물론이고 하고 싶은 일도 내일로 미루는 이상한 습관이 있다. 친구와 만나서 놀기, 아이와 책 읽기, 연인과 산책하기 등 신나는 일도 다음으로 미룬다. 일을 미루는 건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해서다. 오늘 그 일을 못하면 내일이나 내년에 하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한다. 인생은 방학처럼 짧다. 숙제를 다 못하고 삶을 끝내는 일이 흔하다. 미루기만 하다가 막상 죽을 때가 된다면 눈물이 쏟아질 것이다. 무덤에서 흘리는 가장 쓰라린 눈물은 못한 말과 못한 행동 때문이다. 19세기 미국 소설가 해리엇 비처 스토어의 말이다.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나 곁에 있는 사람이나 다 같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은 게 아파서 울게 된다. 자주 만나지 않았거나 만나도 다정하게 행동하지 못했다면 그 후회가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게 할 것이다.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인생은 곧 끝날 것이다. 강물 위 비행기 안에 있던
엘리어스도 구조된다면 해야 하거나 하고 싶은 일을 절대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그가 삶의 끝에서 얻은 첫 번째 교훈이다. 비행기가 허드슨 강의 조지 워싱턴 다리를 지나칠 즈음 엘리어스는 두 번째 깨우침을 얻었다. 자기만의 관념인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갈등을 자주 일으킨다. 자기가 남보다 더 옳고 우월하다고 믿어서다. 엘리어스도 자아가 강해서 하찮은 문제로 소중한 사람들과 갈등해 왔다고 반성했다. 나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허비한 시간을 후회했어요. 아내, 친구,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했죠. 그렇게 성찰한 후에 내 인생에서 부정적인 에너지를 없애기로 했어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삶이 훨씬 좋아졌죠. 지난 2년 동안 아내와 싸우지 않았어요. 기분이 최고예요. 나는 이제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아요. 대신 행복해지는 걸 선택했어요. 엘리어스는 2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친구들과도 사이가 좋아졌고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갈등이 많이 줄었다. 비결은 단순하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지 않기에 싸울 일이 줄어들었다. 세상에 널리 퍼진 오해 한 가지가 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길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운다고 한다. 사랑 싸움이나 친구 사이의 다툼도 나중에 돌아보면 왜 싸웠는지 이유를 모를 때가 많다. 우리는 정말 무의미한 이유로 싸우는 걸까? 아니다. 틀린 생각이다. 아무 이유 없이 소리 지르고 증오하고 물건이나 몸을 던지면서 투쟁하는 바보는 없다. 모든 싸움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걸린다. 바로 자존심 또는 자부심이다. 내가 귀하고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싸우는 것이다.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발악하는 것은 밀리면 자존심 또는 자부심이 밟히기 때문이다. 누구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목숨처럼 중요한 자아를 걸고 싸운다. 그렇다면 싸움을 피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나온다. 내가 귀하거나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된다. 상대가 나를 우러러보게 할 생각을 집어치우면 싸우지 않게 된다. 엘리어스는 비행기 사고가 있던 날 그 사실을 깨닫고 허드슨 강에 우월감을 던져버렸다. 자신이 옳고 중요하다는 믿음을 삭제했다. 크게 부풀어 있던 자아에서 바람을 빼니 아내, 가족, 친구와의 다툼이 줄어들고 행복해졌다. 이제는 세 번째 교훈을 이야기할 순서다. 비행기 실내로 강물이 들어올 때 엘리어스는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 가장 간절한지 알게 됐다.
엘리어스는 무섭기보다는 슬펐고 그 슬픔은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았다. 나는 단 하나만을 원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크는 걸 볼 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죽음을 마주했을 때 밀려온 가장 큰 슬픔은 자녀 때문이었다.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돌볼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아빠 엘리어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치며 울게 됐다고 한다. 어떤 부모든 자녀를 사랑한다. 그런데 항상 뼈저리게 사랑하는 건 아니다. 때로는 귀찮다. 무책임하거나 무례하면 미워진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조금씩 무관심하거나 싫어하기도 한다.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정신이 번쩍 든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야 하거나 아이가 병들면 원초적인 자녀 사랑이 다시 불붙는다. 모든 소중함을 알려주는 것은 상실이다. 잃어버려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 돈, 직장, 아이 가운데 어느 것이 중요한지 비교하는 건 쉽다. 세 가지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가슴이 휑하도록 구멍을 내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 비행기 안의 엘리어스도 상실이 바로 코앞에 닥쳤었다. 아이와 영영 이별할 걸 생각하니 자녀 사랑이 다시 타올랐다. 그간의 무관심이 미치도록 후회됐다. 구조됐을 때 엘리어스는 새로운 아빠가 될 준비가 돼 있었다. 그에게 비행기 사고는 값진 경험이었다. 삶의 끝까지 갔다가 되돌아온 후 엘리어스는 더욱 현명해졌고 삶이 풍성해졌다. 죽음에 앞선 톨스토이, 스티브 잡스, 에디트 피아프의 당부. 죽음의 경험에서 성숙해진 엘리어스 이야기를 톨스토이가 들었다면 자기 생각에 딱 들어맞는 사례라면서 기뻐했을 것이다.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다.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이다. 우리가 곧 불가피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30분 후에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는 30분 사이 사소한 일이나 바보 같은 일, 그리고 무엇보다 나쁜 일을 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아마 당신은 죽기 전까지 50년이 남아있을 수 있다. 그런데 50년과 30분이 뭐가 그렇게 다른가?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는다.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릴 뿐이다.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나쁘거나 어리석게 생을 허비하지 않을 것이다. 현명하고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 문제는 남은 인생의 길이다. 30분 후에 죽을 것 같으면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에 현명해진다. 당장 다툼과 비난과 거짓말을 멈출 것이다. 그런데 50년을 더 산다고 생각하면 게으른 부자처럼 느긋해져 어리석고 나쁜 짓을 지속하게 된다.
행복하고 현명한 삶을 미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50년은 긴 시간이 아니다. 100살 노인에게도 인생은 쏜살처럼 지나간다. 죽을 때 돌아보면 1년은 1초와 다르지 않다. 곧 죽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욱 현명하고 행복해진다. 미국의 기업인 스티브 잡스는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톨스토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곧 죽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내가 찾은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나는 그것 덕분에 인생 최대의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 모든 자만심, 실패하거나 창피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등 모든 것이 죽음 앞에서는 다 사라지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게 됩니다. 잡스는 졸업식에서 연설하기 1년 전에 췌장암 진단을 받았었다. 곧 죽을 게 분명했다. 공포스럽고 불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죽음이 다가오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대체로 삶의 마지막에는 후회하게 마련이다. 프랑스의 가수 에디트 피아프는 숨쉬기 전 이런 말을 남겼다. 살면서 저질렀던 모든 바보짓은 결국 값을 치르게 된다. 47세에 숨진 에디트가 여동생에게 남긴 유언이다. 그녀도 후회를 마음에 가득 담고 세상을 떠난 듯하다. 죽음의 순간에 값을 치르지 않으려면 사는 동안에 어리석은 짓을 줄여놓아야 한다. 죽는다는 걸 잊지 않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메멘토 모리는 반드시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다. 불가피한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믿는 것이 삶의 지혜다. 인생을 바꾸고 싶어질 것이다. 이제는 독자들이 상상할 차례다.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뭔가에 충돌해 엔진이 고장났다. 비행기가 물 위에 떨어졌고 놀란 승객들이 비상문을 열었더니 차가운 강물이 밀려왔다. 큰일이다. 죽음이 임박했다. 만일 죽지 않고 구조된다면 당신은 삶을 어떻게 바꾸고 싶을까? 그 바람대로 살면 우리는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내가 사소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 바다에서 76일 표류한 스티븐 켈러헨. 해양모험가 스티븐 켈러헨은 이혼하게 됐다. 이혼은 이유가 무엇이건 무척 괴로운 인생의 사건이다. 그는 비참한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여행이 이혼보다 훨씬 힘든 일이 되고 만다. 배를 골마가면서 76일 동안 바다에 표류하는 무시무시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1981년 켈러헨은 미국 로드 아일랜드 주의 뉴포트를 떠나 영국을 거쳐 스페인에 다다랐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선박 설계사인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만든 배에
나폴레옹 솔로를 타고서였다. 1982년 1월 다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향했다. 아프리카 북서부의 카나리아 제도에서 출발해서 카브리해 앤티가 섬에 가는 게 목표였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그런데 항해 6일째 사고가 일어나면서 지옥문이 열렸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늦은 밤, 나폴레옹 솔로가 뭔가 커다란 것에 부딪혔다. 고래였다. 고래도 다쳤겠지만 나폴레옹 솔로는 치명타를 입고 말았다. 선체에 구멍이 뚫리고 바닷물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왔다. 갤러헌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몸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다. 술이고 뭐고 불가능했다. 배가 금방 가라앉을 게 분명했다. 급히 구명정을 펼쳤다. 구명정이라고 해봐야 지름이 1.6m 정도로 수영장의 고무 튜브와 비슷했다. 갤러에는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아무것도 없는 구명정에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옮겨야 했다. 갤러에는 가라앉는 배 내부로 들어갔다. 바닷속으로 들어가자 고요했다. 아무 일도 없는 것만 같았다. 갤러헌은 조용한 무덤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고 회고했다. 다행히 배에서 중요한 것들을 건져 올렸다. 적은 양이지만 식량과 물을 챙겼다. 또 짧은 작살과 종, 조명탄, 침낭도 가져왔다. 무엇보다 바닷물을 증발시켜 식수를 만드는 태양 중류기를 건진 건 천운이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몰랐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알지 못했다. 하루하루 연명했을 뿐이다. 물은 태양 중류기를 이용해 소량을 만들 수 있었다. 또 작살로 물고기와 새를 잡아서 배를 채웠다. 불을 피우는 것이 불가능했으니 생식을 해야 했지만 뭐든 먹을 수 있는 게 고마웠다. 파도가 쳐서 물이 들어오면 몇 시간이고 빈 깡통으로 물을 퍼냈다. 그 좁은 곳에 갇혀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했다. 그리고 매일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걸 참아야 했다. 곧 죽을 수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망망대해를 떠다닐 때 기분이 어땠을까? 갤러헨이 뼈저리게 느낀 감정은 후회였다고 한다. 나중에는 생각할 시간이 많았다. 내가 했던 모든 실수를 후회했다. 나는 이혼했다. 사람 관계에서도 모두 실패했다. 사업도 실패했고 심지어 항해도 실패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는 실패자라는 자책이 대서양 표류자를 괴롭혔다.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온 것도 부끄러운데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외롭게 죽을 처지가 됐으니 더욱
한심했다. 갤러에는 자신이 무슨 일에든 실패하는 바보 같고 못난 존재 같았다. 날이 갈수록 상황은 나빠졌다. 구명정이 열대 지역으로 흘러가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져 탈수 현상이 일어났다. 태양 증류기도 고장나 버렸다. 물이 3캔밖에 남지 않았다. 그 물을 다 마시면 이제는 끝나는 것이다.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고 정신도 흐려졌다. 그래도 살고 싶었다. 세상으로 돌아가 실패한 모든 것을 바로잡길 갈망했다. 운도 지질이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카브리의 과들루프 섬 근처에서 한 어부가 다가와 그를 구조한 것이다. 대서양을 둥둥 떠다닌 지 76일째 되던 날이었다. 넓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구명정을 어부는 어떻게 발견했을까? 기막힌 사정이 있다. 켈러앤이 정말 혼자였다면 구조될 수 없었다. 켈러앤이 버린 생선 내장으로 배를 채우려고 새들이 구명정 주변에 모여들어 있었다. 그 새들을 보고 호기심을 느낀 어부가 접근한 것이다. 덕분에 곧 죽을 위기의 켈러앤은 구조됐다. 당시 그의 체중은 3분의 1이 빠진 상태였고 다시 제대로 걷기까지 6주가 걸렸다. 기적처럼 생還한 켈러앤은 표류 경험에서 깨달은 교훈을 책으로 펴내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다. 눈길을 끄는 교훈 가운데 한 가지는 겸손이다. 바다에서는 나 자신의 사소함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모든 인간은 사소하다. 끝없이 겸손해지는 건 아주 놀라운 감정이다. 인간은 존엄하지만 강아지와 풀 한 포기도 인간 못지않게 존귀하다. 인간은 자연의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망망대해에서 파도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나뭇잎 혹은 먼지와 다를 게 없다. 켈러원처럼 나는 대단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하면 비참할까? 아니다. 겸손하면 편안하다. 존재가 작으니까 고통도 따라서 줄어든다. 끝없이 작아지면 끝없이 편안해진다. 켈러앤은 감사함도 깨닫는다. 욕심도 버리고 고마워하게 됐다. 표류 경험 전에는 물건과 안락함에 대한 욕심이 컸다. 언제나 음식, 옷, 돈을 갈망했고 얻지 못하면 좌절감을 느꼈다. 그런데 표류를 겪은 후에는 낯선 풍요를 얻었다고 한다. 나의 역경은 낯설고도 중요한 풍요를 줬다. 통증, 절망, 배고픔, 목마름, 외로움이 없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다. 많은 사람이 표류 전의 켈러앤과 비슷하다. 돈을
많이 모으고 옷을 충분히 사며 맛있는 음식으로 배를 한가득 채워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죽음 가까이 갔던 켈러어는 가치관이 달라졌다. 아프지 않으면 고마운 것이다.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때가 행복의 시간이다.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만도 감사하다. 켈러헨이 고난 끝에 얻은 교훈은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사소한 존재인 나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됐다는 게 그의 메시지다. 자신이 위대하다고 믿는 사람은 항상 목마르고 배고프다. 자신이 사소한 존재라고 겸손하게 자각해야 갈증에서 벗어난다고 켈러헨이 알려준다. 감사하고 긍정하라는 부모의 유언. 삶의 끝까지 갔다 돌아온 켈러헨은 우리에게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알려줬다. 삶의 끝에 섰던 여러 사람이 비슷한 말을 했다. 여기서는 세상을 떠난 한 엄마와 어느 아빠의 유언을 소개한다. 미국인 제클린 진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그녀에게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었다. 철인 3종 경기로 단련된 몸이었지만 병만은 훨씬 막강했고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했다. 2013년 죽음이 임박하자 진은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아래는 자신이 죽은 뒤 19살 딸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편지 중 일부다. 네가 아직 어린데 엄마가 더 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거의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걸 알아줘. 엄마는 침도 맞고 수없이 기도도 했어. 하지만 더 살 수 없게 됐구나. 그래도 불만은 전혀 없단다. 사는 동안 환상적인 삶을 보냈기 때문이야. 나는 흑색종이라는 병도 이겨냈어. 또 웨스트 버지니아와 더럼에서 차 사고가 났지만 죽지 않았어. 나는 이미 오래 살았고 지금까지 매 순간 깊이 감사하면서 보냈단다. 너도 감사하면서 살도록 애써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엄마 진은 꼭 살고 싶었다. 어떻게든 살아서 아이들 곁에 있고 싶었다. 그래서 뭐든지 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와 화학요법을 와닿지 않았고 침까지 맞고 매일 기도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나라든 엄마의 마음은 같다. 자식에게 뭐든지 주고 싶은 것이다. 삶의 끝에서 진이 딸에게 준 것은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다. 엄마인 자신은 병에도 걸리고 교통사고도 당했으며 또 일찍 세상을 뜨지만 감사하다고 했다. 딸에게도 삶을 감사하며 살라고 당부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가지 말을 하고 싶었을 엄마가 딱 하나 고른 것이 감사의 마음이다.
영원히 못 볼 딸에게 준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다. 미국의 한 아빠가 3살 아이에게 남긴 유언도 비슷하다.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라고 당부했는데 그 아빠의 편지는 2011년 미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익명의 아빠는 백혈병과 오래 싸웠지만 결국 숨을 거두게 됐다. 무엇보다 3살 아들 크리스토퍼가 걱정이었다. 아빠는 아들이 커서 읽을 수 있게 편지를 썼다. 아빠가 아픈 걸 용서하기 바란다. 또 네가 필요할 때 같이 못 있는 것도 용서해다오. 다만 내가 알아줬으면 해.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울음이 터져서 이 편지를 쓰는 일이 무척 힘드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빠가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니 울지 않을 수 없구나. 슬픔이 마음을 짓누르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 아빠는 네가 인생의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하면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거야. 인생의 밝은 일들을 생각하렴. 나쁜 일이 생겨도 곧 괜찮아질 거야. 아빠가 편지를 쓰는 동안 옆에서 3살 크리스토퍼는 장난감 활을 쏘면서 놀고 있었다. 활짝 웃으며 정신없이 뛰어노는 아들을 본 아빠는 더욱 슬펐다. 저 예쁜 모습을 오래 볼 수 없어서 원통했다. 해맑은 아이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울 것도 미안했다. 속절없이 죽어야 하는 아빠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다. 울면서 아들에게 말해준 행복의 비결은 긍정적 태도다. 삶의 밝은 면을 보라고도 했다. 달리 말해서 감사하고 기쁜 걸 생각하면서 불행을 이겨내라는 의미다. 아빠는 아이가 밝고 행복하길 기원하면서 눈을 감았을 것이다. 진부한 말이 진리다. 감사하면 행복하다. 많은 부모님과 선생님과 책들이 그걸 강조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사하는 게 어렵다.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 삶의 어두운 면만 보면서 불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아서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 자기가 더 많이 갖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게 당연하다고 믿는데 어떻게 현재에 감사할 수 있을까?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다. 자신이 대단치 않다는 걸 인정하면 작은 것에도 기쁘고 좀 힘들어도 삶을 긍정하게 된다. 물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건 아니다. 나도 소중하지만 남들보다 훨씬 소중하진 않다는 의미다. 나는 소중하고 사소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면 감사하게 된다.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과 재능, 그리고 내 곁의 사람들에게 깊이 감사해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만과 좌절과 욕망에 휩싸일 때가 많다. 겸손해지지 않는다. 더 많은 것을 손에 쥐고 훨씬 더 높은 곳에 올라야 하는 존재라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그럴 때는 나보다 불운한 사람들의 운명을 떠올리면 도움이 된다. 2달 보름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던 남자가 있었다.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렸던 그는 절망감이 없고 배고프지 않으면 감사해야 하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한 엄마는 19살 딸에게 쓴 마지막 편지에서 힘든 인생일지라도 감사해야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당부했다. 또 어느 아빠는 3살 아들과 놀고 이야기하는 감사한 시간이 곧 끝나는 것이 서러워서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다. 그들은 나보다 열등한 사람이었을까? 물론 아니다. 다만 불운했을 뿐이다. 운이 없어서 바다에서 죽을 뻔했고 운이 나빠서 사랑하는 아이들과 일찍 헤어져야 했다.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지 않다. 다만 운이 좋을 뿐이다. 불운했다면 일찍 사라졌을 무력한 존재다. 나는 행운 덕분에 먹고 마시고 숨쉬며 가족과 살고 있다. 고마운 일이다. 이제 행운이 가득한 나의 인생을 감사하게 된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삶이 불행으로 가득해서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삶의 끝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후회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막상 삶의 끝을 생각한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을 통해 이 난해한 질문에 대한 답을 비처럼 빠르게 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